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의 나이에 평범하게 취업을 준비하다가 인생에서 결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악연들을 만나 깊은 마음고생을 했던 박정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1년의 끔찍한 일들을 겪고 나서 깨달은 것은 인생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나쁜 인연을 만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내게 나쁜 인연이 될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꿰뚫어 볼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쎄한 촉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때 그 직감을 무시하지 않고 단호하게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저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담담하게 풀어보려 해요. 당시 저는 20대 중반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간절히 원하던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취업의 문은 생각보다 높았고 최종 면접에서 고배를 마시며 다음 채용 시즌을 기약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준비를 하려면 그동안의 생활비가 필요했어요. 부모님께 계속 손을 벌릴 수는 없었기에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약국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단기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사대보험 적용되는 정식 직원이었고 페이도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회사에 최종 합격할 때까지 이곳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하며 취업 준비를 병행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리고 그 약국에서 저는 최은하라는 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은하 언니는 저보다 4살이 많았고 일찍 결혼을 해서 이미 유부녀가 된 상태였지만 아직 아이는 없다고 했습니다. 고졸 출신으로 약국에서 오래 일을 해온 언니는 성격이 무척 싹싹하고 말주변이 좋았습니다. 처음 약국 업무를 배우느라 긴장해 있던 저에게 먼저 친근하게 다가와 주었고 덕분에 저도 언니와 금방 마음을 열고 친해질 수 있었어요. 언니는 저녁 시간이며 네일아트 학원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자신만의 작은 네일숍을 차리고 싶다며 열심히 기술을 배우고 있었죠. 저 역시 퇴근 후에는 스터디 카페로 향해 입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우리는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며 꽤 가까운 동료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은하 언니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끔씩 묘하게 기분이 상하거나 쎄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하루는 언니가 제게 어느 대학을 졸업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졸업한 대학교 이름을 말하자 언니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하더니 이내 웃으며 뼈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너 생각보다 되게 좋은 대학교 다녔네? 근데 그렇게 좋은 데 나와놓고 아직 취업을 못해서 결국 나랑 이러고 일하고 있는 거네? 순간 마음이 콕 찔렸지만 저는 아기가 있어서 한 말은 아니겠거니 생각하며 멋쩍게 웃어넘겼습니다. 그러게요 언니. 요즘 취업문이 너무 좁아서 쉽지가 않네요. 그러자 언니는 제 어깨를 툭 치며 덧붙였습니다. 에이, 솔직히 네가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적당한 중소기업 들어가면 될 텐데 굳이 대기업만 고집하니까 그런 거지. 저는 기분이 조금 상했지만 담백하게 대답했습니다. 눈이 높다기보다 그냥 제가 전공 살려서 꼭 가고 싶은 회사가 몇 개 있어서 그래요. 이번 시즌까지만 좀 더 도전해보고 정 안 되면 그때는 다른 회사들도 폭넓게 지원해보려고요. 은하 언니는 제 대답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그래, 뭐 잘해봐 하고 돌아섰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고졸로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언니의 마음 깊은 곳에는 명문대를 나와 번듯한 기업을 목표로 하는 저를 향해 서늘한 자격지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언니가 직설적인 편이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약간의 껄끄러움은 있었지만 표면적으로는 친하게 지냈습니다. 은하 언니가 네일아트 자격증 시험을 준비할 때 연습이 필요하다며 손모델이 필요하다고 부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언니의 연습 모델이 돼주기도 했죠.
그 과정에서 언니와 함께 네일 학원을 다니는 성이라는 언니도 소개를 받았습니다. 성희 언니는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준비 중이었는데 성희 언니나 은하 언니도 학원에서 만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성희 언니도 성격이 너무 좋고 털털해서 저랑도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셋이서 종종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며 사적인 만남도 갖는 사이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은하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정은아, 너 지금 만나는 사람 없지? 내가 진짜 괜찮은 남자 한 명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한번 만나볼래? 저는 당시 취업 준비로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에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저 지금 연애할 여유도 없고 채용 시즌 준비해야 돼서 정신 없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은하 언니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저를 설득했습니다. 야, 사람 인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무조건 안 만난다고 하지 마. 우리 남편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후배 직원인데 우리 남편이랑은 개인적으로도 형 동생 하는 사이거든? 근데 사람이 너무 괜찮아. 돈도 잘 벌고 인물도 진짜 훤칠하고 무엇보다 성격이 엄청 다정다감해. 네가 요즘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그냥 편하게 밥이나 함께 하면서 기분 전환한다고 생각해. 부담 갖지 마. 응? 언니가 넷이서 편하게 술자리 만들어 볼게. 언니가 자신의 남편네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후배라고 하며 거듭 권유하자 저도 더 이상 거절하기가 민망했습니다. 결국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은하 언니 부부와 함께 그 남자를 만나는 술자리에 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박효성이라는 남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술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박효성의 첫인상은 은하 언니의 호들갑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할 만큼 아주 좋았습니다. 키는 180cm가 훌쩍 넘어 보였고 옷차림은 아주 깔끔했으며 얼굴은 누구에게나 호감을 줄 만한 서글서글하고 잘생긴 외모였거든요. 특히 눈꼬리가 살짝 휘어지는 웃는 상이라 무척 선한 인상을 주었죠. 성격 또한 언니의 말대로였습니다. 보통 잘생기고 돈 잘 버는 남자들은 어딘가 거만하거나 허세가 있기 마련인데 박효성은 오히려 약간 수줍음을 타는 듯 조근조근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줄 때는 눈을 다정하게 맞추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술자리 내내 저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챙겨주었습니다. 누가 봐도 인기가 많을 법한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호감형의 남자였죠. 은하 언니 부부가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띄워준 덕분에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저는 속으로 엄청난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박효성과 저는 취향이나 가치관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나 잘 맞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쉬는 날 시끄러운 번화가보다는 조용한 카페에서 책 읽는 걸 좋아해요. 라고 말하면 그 역시 눈을 반짝이며 저도 그래요. 사람 많은 곳은 기가 빨려서 한적한 외곽 카페 찾아다니는 게 유일한 취미거든요. 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음식 취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오이를 못 먹고 해산물을 좋아한다고 하자 그 역시 오이 알레르기가 있고 해산물 킬러라며 기뻐했습니다. 음악 취향, 영화 장르, 심지어 미래에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은지에 대한 가치관까지 우리는 퍼즐 조각처럼 서로에게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랑 똑 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저는 당시 운명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철저하게 저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 남자가 제 말에 100% 맞춰준 연기일 뿐이었죠. 어쨌든 그날의 만남을 기점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매일 끊임없이 카톡과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니 마음을 여는 것은 순식간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정식으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후 박효성은 저에게 그야말로 지극정성을 다했어요. 제가 사는 지역은 효성 씨네 동네와 1시간 반이나 떨어져 있었는데요.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였지만 그는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일주일에 서너 번씩 저를 보러 동네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약국 업무와 취업 준비로 지쳐 있을 때면 따뜻한 밥을 사 먹이고 다정하게 위로를 해주었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항상 사랑이 듬뿍 담긴 장문의 메시지를 남겼죠. 저는 이 완벽하고 다정한 남자에게 속절없이 깊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급속도로 진전되어 만난 지 불과 6개월 만에 구체적인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정은아, 나 너랑 떨어져 있는 1시간 반이 너무 길고 아쉬워. 매일 밤 너를 집에 데려다주고 나 혼자 돌아가는 게 싫다. 우리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결혼 전에 짐 합쳐서 먼저 동거부터 시작하는 거 어때? 저는 그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또 마침 제가 최종 목표로 삼고 준비 중이던 기업의 본사가 그 남자가 살고 있는 지역과 훨씬 더 가깝기도 해서 이래저래 괜찮은 제안이었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께 박효성을 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말끔한 외모에 다정다감한 성격, 그리고 싹싹한 언변을 갖춘 그를 저희 부모님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허락까지 받게 되자 우리는 본격적으로 그 남자의 직장 근처 동네로 신혼집 겸 동거할 집을 구하기로 했어요. 저는 동거와 이사 때문에 다니던 약국을 미련 없이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쎄한 촉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같이 살기 좋은 오피스텔을 구했다며 계약 조건을 알려왔습니다. 정은아, 집 정말 좋은 데로 구했어. 근데 보증금이 300만 원이고 월세가 120만 원이야. 저는 그 금액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우리의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 초년생의 입장에서 월세 120만 원은 턱없이 비싸고 부담스러운 금액이었기 때문이죠. 오빠, 월세가 120이면 너무 비싸잖아. 우리 이제 결혼 자금도 모아야 하는데 보증금을 좀 더 주더라도 월세가 조금 더 저렴한 곳으로 다시 알아보는 게 어때? 제가 현실적인 조언을 하며 말리자 그는 아주 여유롭게 웃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에이, 걱정하지 마. 내가 돈 잘 버는 거 알잖아. 월세랑 공과금은 내가 다 알아서 낼 테니까 정은이 너는 신경 쓰지 마. 우리 둘이 처음으로 같이 사는 집인데 이왕이면 안전하고 번듯한 곳에서 살고 싶어서 그래. 그가 본인이 월세를 100% 다 내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니 저도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오빠가 정 그렇게 말한다면 알겠어. 대신 생활비나 식비 같은 건 내가 훨씬 더 많이 부담할게. 그렇게 우리는 월세 120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계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바로 이틀 전날 박효성에게서 아주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은아, 나 어떡해. 나 지금 큰일 났어. 저는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오빠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내 통장이 전부 정지당했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가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됐대. 뭐? 보이스피싱? 그가 털어놓은 자초지종은 이러했습니다. 자신의 통장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고 그 사실을 몰랐던 그는 평소처럼 돈을 인출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돈이 보이스피싱 연관된 돈이었고 그로 인해 대포통장 의심을 받아 자신의 모든 금융계좌가 동결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일이 있다고 언뜻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은행에 알리고 절대 출금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로만 들었는데 남자친구가 그런 일을 당했다 하니 놀랐죠. 나 그냥 내 통장 쓴 거밖에 없는데 통장이 다 묶여서 내일 당장 집 보증금이랑 첫 달 월세를 낼 수가 없어. 어떡하지?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비어졌습니다. 하지만 눈앞이 캄캄해진 남자친구를 다독이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주 불쌍한 목소리로 제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일단 네가 먼저 보증금 300만 원이랑 첫 달 월세 120만 원, 총 420만 원만 내주면 안 될까? 내가 경찰 조사 끝나고 계좌 묶인 거 풀리면 바로 갚을게.
뭔가 좀 석연치는 않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을 철석같이 믿었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적금을 깨서 보증금과 첫 달 월세 420만 원을 이체했죠. 그렇게 제 돈으로 집을 구하고 그 오피스텔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집 근처에서 간단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고 틈틈이 취업 공부를 이어나갔죠. 그런데 이사 예정일 일주일 전에 박교성이 또 그러는 거예요. 정은아, 진짜 미안한데 우리 엄마가 갑자기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 검사도 받고 곁에서 간병을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아. 내가 한동안은 본가에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 먼저 지내고 있을래? 그렇게 저는 홀로 오피스텔에 남겨졌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프시다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짐을 풀었습니다. 그 남자만 믿고 이 동네로 왔는데 갑자기 저 혼자서 덩그러니 살게 된 거죠. 그런데 황당한 건 전에는 왕복 3시간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달려오던 그 다정했던 남자가 정작 제가 자신의 동네로 이사를 오니 거의 집에 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있는데도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많이 와야 2번 정도 얼굴을 비추는 게 고작이었어요. 그것도 밤늦게 와서 잠만 자고 새벽에 서둘러 나가는 시기였죠. 오빠, 왜 이렇게 집에 안 와? 어머님은 아직도 많이 편찮으셔? 제가 서운한 티를 내며 묻자 그는 몹시 피곤하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변명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야근하느라 그래. 피곤해 죽겠는데 엄마까지 신경 써야 되고 나 진짜 너무 힘드니까 네가 좀 이해해주라.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릴 것처럼 굴던 남자의 태도는 순식간에 식어버린 듯 차가웠습니다. 낯선 동네의 비싼 오피스텔, 제 돈으로 낸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코빼기도 비추지 않는 남자친구. 낯선 오피스텔에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제 일상은 몹시도 외롭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제 돈으로 보증금과 월세까지 감당하며 마련한 신혼집이건만 정작 예비 남편인 박효성은 일주일에 단 하루 이틀, 그것도 한밤중에 잠깐 들러 잠만 자고 새벽같이 나가는 생활이 반복됐죠.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핑계, 회사 업무가 너무 많아 야근을 해야 한다는 핑계를 번갈아 대며 저를 방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직감을 의심하려 애썼습니다.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렸고 결혼식장까지 알아보고 있던 단계였기에 정말 일이 바빠서 그런 걸 거야. 내가 조금 더 이해하고 기다려줘야지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취업 준비를 하며 저는 오직 그 남자와의 불투명한 미래에 제 인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피스텔에 혼자 누워 인터넷으로 웨딩홀과 스드메 견적을 검색해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인터넷 결혼준비 카페를 구경하다 보니 우연히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결혼 전에 서로 혼인관계 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서 교환해보는 게 필수라네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 글을 읽고 남자친구에게 가벼운 농담 삼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나 방금 인터넷에서 봤는데 요즘 사람들은 결혼할 때 혹시나 해서 서로 혼인 관련 이력증명서를 떼본다더라? 우리도 나중에 결혼식장 잡기 전에 그런 거 서로 떼서 교환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저 웃자고 던진 농담이었습니다. 그래, 떼보자 라며 장난스럽게 맞받아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메시지 옆에 숫자 1이 금방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장이 없는 거예요. 좀 황당하기도 하고 의아한 마음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고 나서야 몹시 당황한 듯한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정은아. 오빠 바빠? 내가 아까 보낸 카톡 봤어? 왜 답장을 안 해? 사람 무안하게. 제가 가볍게 핀잔을 주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남자의 대답은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정은아, 너 따로 민성이 형한테 들은 거 없지? 민성이 형은 남친을 소개해준 은하 언니의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따로 들은 거라니? 무슨 소리야? 정은아, 내가 사실은
진작에 너한테 말을 했어야 했는데 네가 나한테 실망하고 헤어지자고 할까봐 도저히 입이 안 떨어져서 못했어. 나 사실 이혼남이야. 그리고 아이도 하나 있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지며 호흡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남자친구가 이혼남의 애까지 딸린 사람이었다니요. 뭐? 오빠, 지금 무슨 장난을 치는 거야? 장난 아니야. 미안해. 근데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봐. 진짜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한 게 아니었어. 20대 초반에 멋모르고 잠깐 만났던 여자였는데 덜컥 아이가 생겨버린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책임지려고 혼인신고부터 덜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너무 안 맞고 맨날 싸우기만 했어. 결국 반년도 안 돼서 바로 갈라섰고. 아이는 그 여자가 키우겠다고 해서 다 넘겼어. 그는 다급하게 변명을 쏟아냈습니다. 진짜 맹세하는데 그 뒤로는 전처랑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살아. 아이도 만난 적 없고. 사실상 그냥 서로의 기록 하나 남은 것뿐이야. 정은아, 나 진짜 너 너무 사랑해서 너 잃을까봐 두려워서 말 못한 거야. 한 번만 용서해주라. 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했고 본인의 피를 나눈 아이까지 버젓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결혼 안 한 거나 다름없다며 자신의 과거를 합리화하는 꼴이 기가 막혔죠. 게다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까지 시작한 마당에 이제 와서 말한다뇨. 사실 당장 쌍욕을 퍼붓고 헤어지는 것이 맞았습니다. 만약 남의 일이었다면 뒤도 보지 말고 헤어지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그 남자에게 씌어있던 콩깍지를 완전히 벗겨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타 지역에 홀로 이사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의지할 곳이라고는 그 남자 하나뿐이었고 이미 부모님께 번듯한 사윗감이라고 소개까지 마친 제 자존심이 앞섰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흘리는 눈물과 너를 너무 사랑해서 읽기 싫어 거짓말을 했다는 그 비겁한 가스라이팅에 제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어차피 전처랑 아이는 두 번 다시 안 만난다고 했고 나랑 취향도 성격도 이렇게 완벽하게 잘 맞는 남자를 또 어디서 구하겠어. 저는 눈물을 머금고 그의 그 엄청난 기만을 한번 넘어가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 당장 짐을 싸서 집으로 도망쳤어야 했는데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쿨하게 넘어가기로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찝찝함과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몇 주 뒤 우리는 오피스텔 거실에 앉아 TV로 범죄 관련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기꾼들의 수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저는 지난번의 일이 문득 떠올라 이번에도 아주 가벼운 우스갯소리처럼 툭 던졌습니다. 오빠는 나한테 이혼한 것도 꽁꽁 숨겼었는데 혹시 저런 범죄 이력 같은 것도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나중에 떼보니까 전과자고 그런 거 아니지? 다음에 지나가다가 경찰서 있으면 범죄 이력 한번 떼보자. 금방 된대. 정말 지난번 혼인관계 증명서 이야기처럼 뼈가 있는 농담이긴 했지만 그가 범죄자일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고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 가벼운 농담에 남자는 다시 한번 침묵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오빠, 왜 대답을 안 해? 나 쳐다보고 똑바로 말해. 나한테 또 뭐 숨기는 거 있어? 제 목소리가 차갑게 굳어지자 그는 마른 세수를 하더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끔찍한 고백을 내뱉는 거예요. 정은아, 나 사실 교도소에 한번 갔다 왔어.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애 딸린 이혼남이라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전과자라는 사실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죠. 교도소?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진짜 억울해서 그래. 젊었을 때 진짜 친하게 따르던 아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돈 좀 벌게 해준다고 해서 도와준 일이 있었어.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보이스 피싱 관련된 범죄였던 거야. 난 정말 몰랐어. 그냥 심부름한 한 건데 그 형은 튀어버리고 나 혼자 사기꾼으로 몰려서 덤터기를 쓴 거라고.
그는 이번에도 자신이 완벽한 피해자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기를 친 게 아니야. 나도 속은 거야. 경찰도 내 말 안 믿어주고 돈도 백도 없어서 그냥 독박 쓰고 들어갔던 거야. 나 진짜 그런 나쁜 놈 아니야, 정은아. 그는 정말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분통 터져 했지만 이번엔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알겠는 겁니다. 그 남자는 애초에 보이스피싱 전과자였기 때문에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겼거나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이다 계좌가 막혔던 것이라는 걸요. 그러니까 저한테 보이스피싱 대포 통장에 연루되어서 계좌가 막혔느니 어쨌느니 했지만 그게 아니라 애초에 계좌 이용이 안 됐던 것 같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그 남자는 연애할 때 이상할 정도로 현금만 주로 썼어요. 요즘은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고 거의 다 카드를 쓰잖아요. 그런데도 그 남자는 현금을 늘 들고 다니는데 정작 현금 영수증도 잘 안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이게 편하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남자 전부 다 거짓말이구나 생각하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죠. 도대체 이 사람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당황한 제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은 저를 달래려 했습니다. 저는 일단은 대수롭지 않은 척 알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복잡한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그 사람이 돌아가고 저는 잠 한숨 자지 못하고 그 남자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괜찮은 사람 같고 저와 너무 잘 맞는 것 같았지만 그것도 다 연기인 것 같고 사기인 것 같더라고요. 저 사람의 진실은 무엇일까 싶고 도대체 나하고 왜 결혼을 하자고 했을까 싶고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저는 다음날 문자를 보냈어요. 헤어지자고요. 우리 헤어지자. 더 이상 오빠를 못 믿겠어. 그 남자는 제 문자를 읽고도 한참이나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2-3시간 뒤에 답이 왔어요. 그래, 알았어. 헤어져. 너무나도 쉽고 뻔뻔한 그 태도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잡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바로 그러자고 하는 거예요. 결혼까지 준비했고 동거도 같이 하려고 했던 사이인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알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헤어질 생각이긴 했지만 이런 반응은 정말 예상 밖이었죠. 저는 이를 갈며 보증금과 월세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오빠가 구해온 집이고 오빠가 보증금이랑 월세 내겠다고 약속했지. 나도 이 집 나갈 테니까 내가 냈던 보증금이랑 월세 420만 원 당장 내 계좌로 입금해. 그러자 그 사기꾼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가 왜? 네가 살았고 난 거기서 살지도 않았어. 계약도 명의도 다 네 이름이잖아. 난 돈 줄 이유 없으니까 못 줘. 오빠 때문에 들어온 집이잖아. 어쨌든 네가 살았잖아. 돈 못 주니까 마음대로 해. 라면서 그 이후 제 번호를 차단하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저는 당장 핸드폰을 들어 약국 언니 채은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하 언니 부부와 박효성은 아주 가까운 지인이라고 했으니 언니가 잘 아는 사람이고 최소한 이 기막힌 상황에 대해 해명은 해줄 것이라 믿었죠. 전화를 받은 은하 언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정은아,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언니 도대체 저한테 어떤 사람을 소개해 주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고 있음을 눈치챘는지 은하 언니의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효성이가 왜? 둘이 싸웠어? 싸운 게 아니고요. 그 인간 이혼남에 애까지 딸린 사람이었어요. 그것뿐인 줄 알아요? 보이스피싱 사기로 교도소까지 다녀온 전과자라고요. 언니 남편이랑 같은 회사 일하고 형 동생하는 엄청 가까운 사이라고 하셨잖아요. 언니는 정말 그 사람이 이런 쓰레기인 줄 모르고 저한테 소개하신 거예요? 제가 울분을 토하며 따져묻자 은하 언니는 몹시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뭐? 이혼남의 전과자? 야, 정은아, 나 진짜 억울하다. 나 정말 몰랐어. 우리 남편이 그냥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생이라고 착한 애라고 해서 소개해 준 거지.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널 왜 소개해 주겠니? 언니는 자신도 완벽하게 속았다며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변명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박교성이 직접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언니네 남편은 다 알고 있었다고. 들은 거 없냐고. 남편이 다 아는데 언니가 몰랐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 인간을 왜 저를 소개시켜준 거예요? 제 입에서 남편이 다 알고 있었다는 팩트가 나오자 궁지에 몰린 은하 언니의 태도가 180도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당황하며 변명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아주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야, 박정은, 너 말 다 했어? 내가 일부러 알고도 그런 남자를 소개해줬다는 거야? 내가 억지로 네 등 떠밀어서 연애하라고 협박을 했어. 결혼을 하라고 했어. 네가 박효성이랑 눈 맞아서 결혼 안 해 만회해놓고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난리야? 그녀의 입에서 쏟아지는 막말에 저는 너무 놀라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언니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증을 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믿고 만난 거 아니에요. 야, 작작해. 소개는 해줬지만 사귄 건 너야. 걔가 작정하고 우리 부부도 속인 건데 왜 나한테 지랄인데?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왜 나한테 화풀이하고 지랄이야? 은하 언니는 입에 담기 힘든 험한 말을 쏟아낸 뒤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수신 차단 안내음만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 1시간 넘게 멍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남자는 전과자 사기꾼이었고 친하다고 믿었던 언니는 저에게 그런 사기꾼을 고의로 소개해준 악마였으니까요. 20 중반의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한 배신이었죠. 처음에는 그 두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원망스러웠습니다. 박효성을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고 은하 언니의 약국으로 찾아가 머리채라도 잡고 엎어버릴까 수백 번도 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고 여러 가지를 알아보면서 저는 이내 그 마음을 접기로 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한다 해도 시간과 돈 그리고 제 피말리는 정신적 고통이 훨씬 더 클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저는 이 더럽고 끔찍한 진흙탕 속에서 그들과 뒹구는 대신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 깨끗하게 손을 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로 저는 오피스텔에서 나가기로 했고 밀린 월세와 공과금을 제 돈으로 정산했습니다. 아까운 돈이었지만 인생 수업을 했다고 생각하면서요. 그 지긋지긋한 동네를 빠져나오며 저는 지난 몇 달간의 끔찍했던 악몽을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내겠다고 굳게 다짐했죠. 물론 파혼 직후에는 자책도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너무 멍청했구나. 사회 물정을 몰라서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었구나. 하지만 언제까지고 과거의 늪에 빠져 스스로를 갉아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독하게 마음을 다잡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취업 준비에 다시 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죠. 나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좋은 일로 찾아오는 것이 인생의 이치인가 봅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준비에 매달린 결과 저는 그토록 원하고 간절히 바라던 기업에 당당히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하던 회사에 입사하여 바쁘게 신입사원 연수를 받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으며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과거의 그 끔찍했던 상처들은 서서히 옅어져 가더라고요. 그렇게 1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주말에 친구를 만나러 시내에 나갔다가 아주 우연히 길거리에서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바로 은하 언니와 함께 네일아트 학원에 다녔던 성희 언니였죠. 성희 언니는 저를 보자마자 무척 반가워하며 제 손을 이끌고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정은아, 진짜 오랜만이다. 너 약국 그만두고 연락 끊겨서 어떻게 지내나 궁금했는데 얼굴 보니까 엄청 좋아졌네. 네, 언니. 저 원하던 회사 취업해서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언니는 잘 지내셨어요? 나는 그때 자격증 따고 피부관리실 취업해서 지금 일하고 있어.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이어가던 중 성희 언니가 조심스럽게 은하 언니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기 정은아, 너 혹시 은하랑은 아직 연락해? 은하 언니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제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아니요. 저 은하 언니랑 연락 끊은 지 한참 됐어요. 좋은 감정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요. 언니는 연락하세요? 그러자 성희 언니는 쯧쯧 혀를 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나도 끊었어. 처음엔 몰랐는데 지내다 보니 사람이 아주 쎄하고 질이 안 좋아서 손절했지.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져 물었습니다. 왜요? 언니도 은하 언니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성희 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너 그 소식 못 들었지? 은하 남편 얼마 전에 교도소 들어갔어.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네? 교도소요? 왜요? 성희 언니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저를 완벽한 경악과 소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은하 남편이 무슨 불법 토토 사이트랑 보이스피싱 관련된 범죄 조직에서 일했었나 봐. 다 잡혀 들어가고 실형 떨어졌대.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줄줄이 다 들어갔다던데? 망치로 머리를 3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은하 언니의 남편이 보이스피싱 관련 조직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럼 같은 곳에서 일한다는 박효성도 똑같이 감옥으로 간 것이겠죠. 너무 소름 끼치지 않니? 지 남편 돈 잘 번다고 무슨 통신 관련한 일 한다더니 통신은 개뿔. 남 사기치고 다닌 거면서. 근데 너 그때 은하가 너한테 남자 소개시켜준다고 했잖아. 너 그 남자랑 동거한다고 이사 갔고. 맞아요. 깨진 지 1년 넘었어요. 저는 성희 언니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성희 언니도 경악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은하 언니는 저한테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은하 언니한테 무슨 몹쓸 짓을 했다고 무슨 제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리자 성희 언니는 제 손을 토닥이며 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내 생각엔 그거 질투 같아. 질투요? 뻔하지. 걔 학력 컴플렉스도 장난 아니더라고. 근데 너는 나이도 어리고 얼굴도 예쁘고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가겠다고 취업 준비까지 하고 있으니 내 생각엔 일부러 소개시켜준 것 같아. 네 인생도 망가뜨리려고. 질투에 눈이 돈 거지. 성희 언니 말이 경악스러웠지만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일부러 그런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인간의 질투가 얼마나 무섭고 잔인해질 수 있는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나도 처음엔 은하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지내보니까 애가 너무 쎄하고 질투도 심하고 그래서 멀어진 거거든. 하여튼 너 그 남자랑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날 성희 언니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동안 길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분노, 억울함, 배신감,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지만 그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남은 마지막 감정은 뜻밖에도 안도감이었습니다. 한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천운이었습니다. 결혼까지 가지 않고 그쯤에서 그 쓰레기들을 제 인생에서 걸러낼 수 있었던 것은 정말이지 조상님이 도와주신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죠. 같은 뱃속에서 나온 친형제자매도 성격이 다르고 입맛이 다른데 어떻게 생판 남남인 두 사람의 취향이 소름 돋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제 환심을 사기 위해 작정한 거였는데 그땐 몰랐죠. 사기꾼은 언제나 내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고 내가 가장 원하는 완벽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걸요.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찌들어 남의 인생을 망치려 했던 은하 언니, 그리고 숨쉬듯 거짓말을 뱉어내던 사기꾼 박효성. 지금 돌이켜보면 제 20대 청춘에 잠시 스쳐 지나갔던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끔찍했던 악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지독했던 악연들 덕분에 아주 귀중한 인생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상에는 아무 이유 없이 타인을 짓밟으려는 악의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쎄한 촉은 결코 틀리지 않으며 아닐 것 같을 때는 단호하게 뒤돌아서서 도망치는 것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요. 다시는 제 인생에 그런 쓰레기 같은 인연들이 엮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앞으로는 제 곁에 남은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저만의 빛나는 인생을 당당하게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저의 길고도 소름 끼쳤던 그리고 마침내 자유로워진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0대 후반이 된 평범한 가장 박정호라고 합니다.
현재 직원 4명과 함께 작은 온라인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니지만 밤낮 없이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이제는 제법 안정적인 거래처들을 확보하여 큰 경제적 어려움 없이 가정을 꾸려 나가고 있었죠. 저의 아내 정미라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큼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가 단아하고 우아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나긋나긋하고 차분한 말투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죠. 살림 솜씨도 뛰어나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집안은 늘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식탁에는 정갈하고 맛있는 요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엄마로서의 역할에도 완벽했죠. 저희에게는 연년생으로 낳은 딸과 아들이 있는데 두 아이 모두 대학생이었습니다. 아내가 워낙 교육에 대한 정보력이 뛰어나고 아이들의 학업을 꼼꼼하게 관리해준 덕분에 두 아이 모두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죠.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갈 때면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늘 제게 정호 씨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재수 씨는 어쩜 저렇게 우아하고 기품이 있으시냐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런 아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이 있다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자부심이자 원동력이었으니까요. 우리 부부는 남들이 흔히 겪는 큰 권태기나 다툼 없이 23년이라는 긴 결혼 생활을 아주 평탄하게 유지해 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그 긴 세월 동안 완벽해 보이는 제 아내의 이면에 그토록 소름 끼치는 두 얼굴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사건의 발단은 얼마 전 저희 부부의 결혼기념일이 다가왔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줄 예쁜 꽃다발을 예약하기 위해 오랜 친구인 이찬우가 운영하는 꽃집을 찾았습니다. 찬우 부부는 공간을 반으로 나누어 일을 했는데요. 찬우는 플라워 카페를 운영하고 그의 아내는 안쪽 꽃집에서 플로리스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찬우 부부와는 종종 부부 동반으로 식사도 하고 모임도 가질 만큼 꽤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죠. 퇴근길에 들러 예약해둔 꽃다발을 찾으러 꽃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찬우의 아내가 꽃을 포장하며 주변을 살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카페에서 커피 머신을 정리하고 있는 찬우의 눈치를 보던 그녀는 제게 꽃다발을 건네며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요, 정우 씨. 꽃 너무 예쁘네요. 항상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내가 할 얘기가 좀 있는데. 뭔데요? 우리 남편은 절대 말하지 말라고 남의 집 일에 참견하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요. 그래도 제 성격에 이건 아무래도 정호 씨한테 꼭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평소 쾌활하던 재수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뜸을 들이자 저는 의아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미란 씨 말이에요. 저희 와이프요? 예, 혹시 미란 씨랑 무슨 일 없죠? 제가 영문을 몰라 고개를 젓자 찬우의 아내는 목소리를 더 낮추며 자신이 목격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전에 우리 부부 동반으로 같이 가서 오리탕 먹었던 식당 기억나세요? 아, 예, 전에 갔었죠. 찬우가 잘 아는 곳이라고. 네, 거기 며칠 전에 제가 동창 친구들이랑 밥을 먹으러 갔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쪽에서 미란 씨를 본 거예요. 저희 와이프를요? 언제요? 저번 주 목요일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반가워서 인사하려는데 미란 씨는 저를 못 봤는지 그냥 확 지나가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주차장으로 갔는데 자기 차 갖고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차 조수석에 웬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거리가 좀 있어서 얼굴은 못 봤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긴 했는데 체격이나 옷차림이 정호 씨 같지는 않더라고요. 정호 씨 아니죠? 예, 저는 간 적이 없는데요. 이것 봐, 이럴 줄 알았어. 어쨌든 미란 씨가 운전석에 타자마자 되게 급하게 주차장을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평일 낮에 남자랑 같이 외곽에 있는 오리탕 집에? 좀 그렇잖아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체로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죠. 왜냐면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도 아내가 누군가를 만난다거나 그 오리탕 식당에 갔다던가 하는 얘기를 전혀 못 들었거든요. 제가 당황하자 찬우 아내가 눈치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제가 상황을 오해한 걸 수도 있긴 해요. 일 때문에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사실 우리 그이도 괜한 분란 일으키지 말고 입 꾹 다물고 있으라고 했는데 오늘 정호 씨가 와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한번 슬쩍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괜한 걱정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찬우 아내는 뭔가 신나는 가십거리라도 생긴 마냥 들떠서 말하더라고요. 말은 걱정이라지만 걱정이라기보다 호기심과 흥미가 가득한 얼굴이었죠. 그렇게 꽃집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저는 차에 타기 전 카페 마감을 하던 친구 찬우에게 다가가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기 찬우야, 재수 씨가 미란이가 다른 남자랑 있다는 걸 봤다는데. 제 말에 찬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입 조심하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기어이 그 소리를 했냐? 야, 정호야, 신경 쓰지 마. 저 사람이 원래 동네 아줌마들이랑 남 얘기하고 이야기 만들어내는 거 좋아하는 성격이라 그래. 그래도 봤으니까 봤다고 한 거잖아. 그냥 아는 지인이었겠지. 쓸데없는 소리 신경 쓰지 마. 15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 없는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사실 찬우 아내의 섣부른 오해일 확률이 컸죠. 제 아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하기 힘든 찝찝한 앙금이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아내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차려준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와인잔을 부딪혔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즈음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아주 가볍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보, 당신 혹시 저번 주에 그 외곽에 있는 오리탕집 갔었어? 찬우네 꽃집 갔더니 재수 씨가 거기서 당신을 본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 순간 와인잔을 닫고 있던 아내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멈칫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항상 차분하고 여유롭던 아내의 눈동자가 찰나의 순간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오리탕집? 맞다. 갔었지. 누구랑? 남자랑 있었다던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자 아내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날카롭게 화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슨 남자야. 보험하는 사람이야. 아는 지인인데 보험 상담차 만났다가 밥 먹은 거야. 아니 찬우 씨 와이프는 그런 말을 왜 전한대? 그냥 보험 상담하러 갔다가 밥이나 한 끼 먹은 걸 가지고 혼자 이상한 상상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옮겨? 진작에 알고는 있었지만 찬우 씨 와이프 진짜 별로다. 남의 가정 파탄 낼 일 있어? 내가 지금 당장 보험하는 지인한테 전화해서 확인시켜줄게. 그럼 되겠지? 아내가 휴대폰을 집어들며 길길이 날뛰자 오히려 제가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며 결백을 주장하고 확인시켜 주겠다고 펄펄 뛰는 걸 보니 정말 찬우 아내가 상황을 심각하게 오해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뭐 당신 의심해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재수 씨가 봤다길래 반가워서 물어본 거지. 그만하네. 내가 찬우한테 재수 씨 입조심 좀 시키라고 할게. 저는 아내를 달래며 상황을 무마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피어올랐던 작은 의심의 불씨는 그날 밤 완전히 꺼져버렸죠. 그리고 그 일은 제 머릿속에서도 희미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평일 오후였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경찰서에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여기 대학병원 응급실인데요. 박민성 보호자분되시죠?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으로 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던 일을 모두 내팽개치고 사색이 되어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죠.
응급실에 도착해보니 아내는 이미 도착하여 울며 불며 아들의 침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길을 건너다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다리 골절을 입었고 출혈이 조금 있어서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있는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수술 중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수혈용 혈액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죠. 혹시 필요하면 제가 수혈을 해줘도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우리 아들이 O형인데 저도 O형이거든요. 아비된 도리로서 당장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들여다보며 수술을 준비하던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버님 혈액형이 O형이라고요? 아드님 혈액형은 AB형인데요. 방금 응급 혈액 검사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벙 찌더라고요. 예? 그럴 리가요. 우리 아들이 AB형이라고요? 잘못 검사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응급 환자 혈액형 검사는 교차 검진까지 2번 진행하기 때문에 절대 틀릴 리가 없습니다. 아드님은 확실한 AB형입니다. 병원에 비치된 혈액으로 수혈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사는 무심하게 대답하고는 수술 동의서를 건네고 바쁘게 멀어졌습니다. 머릿속이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저는 O형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A형이었죠. 그리고 저는 여태까지 아들이 O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AB형이라뇨. O형과 A형 부모 사이에서 AB형이 태어날 수 있나? 의아한 것도 잠깐. 일단 아들의 수술이 급했기 때문에 그 생각은 접어두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의 수술은 잘 끝났고 크게 문제될 건 없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계속 의구심이 남아있었죠.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검색을 해보니 정말로 O형과 A형 사이엔 AB형이 태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뭔가 잘못됐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티를 내지 않고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대신 아들이 쓰던 칫솔과 빗에 엉킨 머리카락을 비닐팩에 담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첫째 딸의 머리카락과 칫솔도 따로 챙겼고요. 다음 날 저는 그 유전자 샘플들을 들고 사설 유전자 검사 기관을 찾아가 제 유전자와의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제 평생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지옥이었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고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일주일 뒤 회사로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가 담긴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죠. 검사 대상자 1, 첫째 딸, 친생자 관계가 성립함. 검사 대상자 2, 둘째 아들, 유전자 불일치,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첫째 딸은 제 딸이 맞는데 둘째 아들은 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온 내 아들 민성이가 내 핏줄이 아니라니. 바닥에 떨어진 결과지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저랑 판박이인 첫째 딸과 달리 둘째 아들은 유난히 저와 별로 닮지 않았어요. 아들들은 흔히 엄마를 닮으니 아내를 더 닮았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 제 아들이 아니라니요. 그리고 그제야 며칠 전 찬운의 꽃집에서 찬운의 아내가 했던 말이 다시 뇌리를 스쳤습니다. 오리탕집 주차장, 아내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모자를 푹 눌러쓴 그 낯선 남자. 어쩌면 그 사람이 제 둘째 아들의 진짜 친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내에게 당장이라도 묻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이 사실을 터뜨리는 순간 저의 완벽한 가정은 산산조각 난다는 게 두렵더라고요. 남의 자식을 20년 동안이나 키우고 아내에게 속은 그 바보 같은 남자가 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끔찍한 손가락질과 조롱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렵더라고요. 게다가 아무리 제 친자식이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제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엄마의 불륜으로 태어난 사생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받을 그 거대한 상처와 충격은 또 어찌할 것인가. 그리고 아무 죄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첫째 딸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수록 저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진실을 나만 덮어두면 여전히 겉보기엔 남부럽지 않은 화목한 가정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순간 우리 네 식구의 인생은 파멸의 늪으로 빠지게 될 것이 자명했죠. 저는 결국 말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지만 정말 미칠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이걸 누구에게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숨이 멎을 것 같아 퇴근길에 친구 찬우의 꽃집을 찾아갔습니다. 카페의 셔터를 반쯤 내리고 마감 청소를 하던 찬우는 헬쑥해진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호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사업에 문제 생겼냐? 찬우가 따뜻한 커피를 내어주며 걱정스럽게 묻자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왈칵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40대 후반의 중년 남자가 친구 앞에서 체면도 없이 엉엉 소리내어 울었죠. 그리고 찬우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결과지를 받아든 찬우의 손도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민성이가 네 자식이 아니라고? 찬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미치겠다. 우리 와이프가 그때 오리탕집에서 봤다는 게 그게 헛것이 아니었던 거네. 재수 씨가 어떻게 너한테 이러냐? 미친 거 아니야? 찬우는 저를 끌어안고 함께 욕을 해주며 위로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찬우에게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찬우야, 나 이제 어떡하냐? 당장 집에 가서 엎어버리고 싶은데 애들 생각하면 엄두가 안 나. 민성이가 지가 어떻게 태어난지 알면 애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 딸내미는 또 얼마나 충격받겠냐. 가정을 깨는 게 너무 무서워.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비밀 무덤까지 가져가고 모른 척 덮고 살아야 할까? 제 절박한 물음에 찬우는 굳은 얼굴로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정호야, 그래. 네 심정 이해한다. 말이 쉽지 가정을 깬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만약 네가 도저히 재수 씨를 용서할 자신이 없으면 당장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해서 박살내는 게 맞아. 근데 네 말대로 애들 상처받는 게 무섭고 가정을 깨는 게 두렵다면 그럼 어쩔 수 없지 않냐? 그게 나을까? 만약 나라면 그럴 것 같기도 해. 그리고 네가 덮기로 결심했다면 앞으로 그 남자가 누군지 캐려고도 하지 말고 재수 씨한테 티도 내지 말고 평생 네 가슴에만 묻어둬야 해. 어설프게 파헤치다가 너만 더 미치고 피말라 죽는다. 찬우의 조언은 차갑지만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진실을 감당할 용기가 없다면 철저하게 침묵해야 했습니다. 저는 결국 눈물을 닦으며 저 혼자만의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가정을 지키기로 침묵하는 쪽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 참아내기만 하면 우리 아이들은 안전할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머리처럼 이성적으로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둘째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나긋나긋하게 말을 건네는 아내의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매일 밤 아내와 한 침대에 눕는 것이 끔찍한 고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의 더러운 행적이 떠올라 피가 거꾸로 솟았죠. 저는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가 오고 위경련을 달고 살며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나날을 버티던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아내를 보다가 불쑥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당신은 아주 완벽하고 훌륭한 아내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 뭔 소리야, 갑자기. 야, 정미란, 나 다 알아. 민성이 내 자식 아니더라. 순간 아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아내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당신 지금 무슨 미친 소리를... 아내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부정하려 했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무참히 잘랐습니다. 민성이 교통사고 나서 수혈할 때 걔 AB형인 거 병원 차트에서 봤어. 난 O형인데 그래서 유전자 검사도 해봤어. 민주는 내 딸 맞는데 민성이는 유전자 불일치더라고. 아내의 입에서 헉 하는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양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은 채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습니다. 내가 가정을 깨는 게 무서워서, 애들 상처받는 게 무서워서 무덤까지 안고 가려고 했어. 근데 당신 얼굴 보면서 밥 먹고 잠자는 게 너무 구역질이 나서 도저히 못 해먹겠다. 오리탕집 조수석에 태우고 다녔던 그 모자 쓴 새끼, 민성이 친부 맞지? 그 새끼 아직도 만나고 다니는 거지? 넌 엄마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야. 제가 피를 토하듯 쏟아내는 진실 앞에 아내는 어떠한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말도 없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가방에 대충 옷가지를 쑤셔놓고든 쫓기든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도 잡지 않았죠. 아내가 가출한 뒤 집안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엄마랑 아빠랑 크게 다퉈서 엄마가 당분간 친정에 가 있을 거다라며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아내가 사라지자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미칠 것 같은 불안감과 공허함이 저를 덮쳤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지 3일째 되던 날 저녁, 저는 도저히 맨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어 퇴근 후 다시 찬우의 꽃집 근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소연이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찬우네 가게 근처에 차를 대고 걸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카페 뒷문으로 황급히 걸어 나오는 찬우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찬우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무언가에 쫓기듯 다급한 발걸음으로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저 자식이 어딜 저렇게 급하게 가지? 의아한 마음이 든 저는 본능적으로 찬우를 부르지 않고 조용히 거리를 유지하며 그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찬우는 꽃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아주 한적하고 어두운 이면도로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 끝에 익숙한 하얀색 세단 한 대가 대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3일 전 가출했던 제 아내의 차였죠. 아내가 왜?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찬우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내의 차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멀리서 지켜보니 차 안에서 제 아내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하고 있었고 조수석에 올라탄 제 친구 찬우는 그런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그녀의 등을 쓰다듬어 주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무언가 절박하게 이야기를 쏟아내자 찬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그걸 보는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탄이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저 새끼였구나. 저 새끼가 민성이 아빠구나. 내 아내의 불륜남이 이찬우였어. 그걸 깨달은 저는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아내의 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찬우가 앉아있는 조수석 문을 미친 듯이 잡아뜯어 열어젖혔습니다. 조수석 문이 벌컥 열리자 찬우와 아내는 유령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찬우의 멱살을 쥐어틀고 차 밖으로 패대기 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 개자식아! 설마 네 놈이었어? 민성이 애비가 내 마누라랑 20년 동안 놀아난 그 모자 쓴 새끼가 너였어? 전 바닥에 쓰러진 찬우의 멱살을 다시 움켜쥐고 미친 사람처럼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네가 사람이냐? 그래놓고 나한테 가정을 깨지 말고 평생 돕고 살라고 조언을 해! 네 놈 가정 지키고 네 더러운 불륜 숨기려고 나보고 죽을 때까지 바보 병신으로 살려고 한 거냐? 저는 이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배신감과 모멸감에 휩싸여 주먹이 찢어지는 것도 모른 채 찬우의 얼굴을 가격했죠. 찬우는 피를 흘리며 정호야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라며 발버둥을 쳤지만 저는 그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휘어잡고 바닥에 지지기며 악을 썼습니다. 아내가 차에서 뛰어내려 제 팔을 붙잡고 말렸지만 저는 아내마저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골목 어귀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정호씨! 그만해요! 퇴근 준비를 마치고 남편을 찾으러 나왔던 찬우의 아내가 그걸 보고 놀라서 쫓아왔더군요. 왜 이래요? 왜 이 사람을 때려요? 재수씨가 오리탕집에서 봤던 그 남자, 그 조수석에 앉아있던 그 새끼가 바로 이놈입니다. 내 아들 민성이가 AB형이 나왔어요. 나는 O형이고 미란이는 A형인데 이 새끼 AB형이잖아요. 이 두 쓰레기가 20년 전부터 불륜을 저지르고. 제가 피를 토하듯 쏟아낸 진실 앞에 찬우의 아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의심했던 남편의 외도가 사실이었을 뿐만 아니라 20년 지기 친구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혼외자까지 낳아 친구에게 키우게 했다는 그 악마 같은 진실. 너무나도 거대하고 끔찍한 충격에 찬우의 아내는 헉헉거리며 숨을 몰아쉬더니 이내 눈이 뒤집히며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여보! 찬우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기어가 아내를 끌어안았고 골목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구급차가 출동하여 쓰러진 찬우의 아내를 싣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허탈하게 주저앉았고 아내는 제 눈치를 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내를 윽박질러 자초지종을 캐물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제 발밑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근데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20년 내내 그 사람이랑 불륜관계였던 건 절대 아니야. 정말이야. 그녀의 입에서 나온 병명은 구역질이 날 만큼 초라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저와 사소한 다툼으로 사이가 소원해졌을 때 우연히 찬우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외로움에 취해 딱 한 번 씻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실수로 덜컥 아이가 생겼지만 차마 가정을 깰 용기가 없어서 제 아이인 척 속이고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는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었어. 그냥 친구 안에 남편 친구로 지낸 게 다야. 그러다가 최근에 애 문제 때문에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만난 게 다야. 여보, 나 진짜 당신밖에 없어. 한 번만 용서해줘. 20년 동안 뻐꾸기처럼 남의 둥지에 알을 낳아 키우게 해놓고서는 이제와 단 한 번의 실수라며 변명하는 아내의 모습에 저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개소리 하지 마. 네가 한 번이든 100번이든 내 친구놈 자식을 내 자식으로 속여서 내 등골을 20년 동안 빼먹은 사실은 변하지 않아. 넌 괴물이야. 내 인생에서 영원히 꺼져. 저는 아내의 변명을 단 1%도 믿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 찬우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그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을 때 그의 머리카락 뭉치를 주머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과 둘째 아들 민성이의 유전자를 대조하는 친자확인 검사를 다시 의뢰했습니다. 며칠 뒤 예상했던 대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생자 관계가 성립함. 민성이는 찬우의 친자식이 맞았습니다. 모든 심증이 완벽한 물증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막힌 친자확인 결과지를 들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소송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찬우, 그 쓰레기 새끼한테 제가 청구할 수 있는 상간난 손해배상 소송도 같이 걸어주십시오. 제가 이혼과 소송을 통보하자 아내는 집에서 쫓겨나 친정으로 도망갔습니다. 아내의 가족들조차 그녀의 더러운 행적에 경악하며 얼굴을 들지 못했죠. 찬우의 가정 역시 박살이 났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던 찬우의 아내는 의식을 되찾은 후 남편의 추악한 배신에 치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식들 때문에 그리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본인의 의지로 찬우와 이혼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제 아내인 정미라는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두 가정을 파탄낸 이찬우와 정미라는 각자 배우자들에게 쌍방으로 상간소송을 당하며 법정에서 그들의 더러운 밑바닥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었죠. 하지만 이 모든 소송과 복수 과정 속에서 제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바로 아이들의 상처였습니다. 첫째 딸은 엄마의 불륜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고 무엇보다 둘째 아들 민성이가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20살,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하여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디딘 아들은 자신이 평생 아빠라고 믿고 존경했던 제가 친아빠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엄마가 아빠의 친구와 불륜을 저질러 자신을 낳았다는 끔찍한 진실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민성이의 울음을 보는데 저 역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을 내 핏줄인 줄 알고 입히고 먹이며 키웠습니다. 친구의 얼굴이 보이는 아들이 밉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민성이는 그 사건 이후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엄마라는 게 너무 끔찍하고 역겹다며 완벽한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다니던 대학교를 즉시 휴학한 뒤 도망치듯 군대에 입대해버렸죠. 저는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에 이어 이찬우를 상대로 또 하나의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바로 과거 양육비 반환 청구 소송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였습니다. 내 핏줄도 아닌 남의 자식을 20년 동안 속아서 키운 비용, 식비, 교육비, 병원비 등 제가 지출해야 했던 모든 경제적 비용을 토해내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은 길고 지루했으며 저의 영혼을 갉아먹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그들의 극심한 기만 행위와 불륜을 인정하며 저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고 이찬우에게도 막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토해내야 했죠.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을 때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던 완벽한 가장의 타이틀, 화목했던 내 식구, 40대 후반이 될 때까지 제가 쌓아올렸다고 믿었던 그 모든 인생의 탑이 사실은 모래성보다 못한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뼛속 깊이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끔은 길을 걷다가도 심장이 조여오고 20년의 세월을 도둑 맞았다는 생각에 억울해서 피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져버렸다는 참담함에 밤잠을 설치고 수면제에 의존해야 하는 날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깊고 거대한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려면 앞으로 제게 남은 모든 생을 다 바쳐도 부족할지 모릅니다. 저를 기만하고 제 자식들의 가슴에 지옥 같은 대못을 박은 정미란과 이찬우. 그 두 인간은 제가 죽어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결코 영원히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괴로움 속에서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의 20년이 거짓이었다고 해서 앞으로 남은 제 인생마저 그렇게 둘 순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가슴 한구석에 뻥 뚫린 구멍에서 계속 찬바람이 불어오겠지만 밥을 챙겨 먹고 회사를 나가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꿋꿋하게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군대에 간 불쌍한 민성이와 큰 충격에 빠진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어른으로 이 자리에 버티고 서 있어야 하니까요. 지옥 같은 시련 속에서도 삶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제 헛된 허상에 속지 않고 비록 상처투성일지라도 진실되고 단단한 저만의 남은 삶을 묵묵히 걸어가려 합니다. 제 길고 아픈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